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재판을 받는 것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로, 건진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명품 수수로 11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거뒀다며 재판에 넘기고 그 금액을 쓰지 못하도록 추징 보전을 했습니다. 기소 내용 송정현 기자가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지 약 2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김건희 씨를 도이치모터스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8억 원대 수익을 올렸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아봤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진법사가 전달한 명품 등 금품은 약 8천만 원 상당으로 계산해 특검 추산 범죄 수익은 총 11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수천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목걸이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걸로 지목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여서 아직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 측근으로 100억 원대 대기업 투자를 받은 사업가 김예성 씨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기소 이후에도 김 여사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검법에 기재된 김건희 여사 수사 대상 의혹은 총 16가지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특검이 오늘 기소한 김건희 여사 3가지 혐의 중 공범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목한 건이 있습니다. 바로 명태균 건인데요. 자, 윤 전 대통령 조만간 추가 기소가 불가피할 전망인데 왜 공범이라는 건지 유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윤석열과 공모하여 2021년 6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명태균으로부터 합계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아보는 대가로 2022년 총선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주라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입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그리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 씨는 특검 조사에서 2022년 아크로비스타를 찾아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김영선을 단수 공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자리에 김 여사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공천 요청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일단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추가 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반면 통일교 청탁 의혹에 관해선 윤 전 대통령의 역할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충분한 증거가 없어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그동안 5차례 특검 조사 내내 거의 침묵했던 김건희 여사. 오늘 장문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진실을 보며 견디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강보인 기자입니다. 지난 6일 특검에 첫 출석하며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던 김건희 여사.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김 여사는 이 짤막한 발언을 내놨을 뿐 특검 조사를 받는 동안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에 넘겨지자 본인의 심경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 여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며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송구스럽고 매일이 괴롭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향후 열릴 재판에 묵묵히 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다만 혐의에 관해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진실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며 매일 새로운 기사가 확정적인 사실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구속 수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은 김 여사는 변호인단 외에 특검팀 검사와 교도관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외엔 명확한 진술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면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할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지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면서 범죄 수익을 콕 집었어요. 11억 6천만 원. 어떻게 나온 액수입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 했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했다가 집사람이 오히려 손해만 보고 그냥 나왔다. 한 푼도 이득을 본 게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 주가 조작으로 8억 원대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8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죠. 총 1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무상도 지금 2억 7천만 원으로 오늘 이제 특정을 딱 한 건데 이 공모관계로 묶인 사람이 좀 주목이 됩니다. 네, 무상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 여사뿐 아니라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도 직접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다고 본 건데요. 10개월 동안 총 58회 2억 7천여만 원어치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주목되는 게 김 여사가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는데 이 부분은 진술을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었죠? 네, 김 여사 측은 보내주니까 받은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한 적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묵시적으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했다고 봤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공방이 이루어질지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도이치 주가 조작도 8억 원대 부당 이익을 받다 딱 콕 집었는데 사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건이거든요. 왜 뒤집힌 겁니까?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김 여사가 단순히 돈을 댄 전주가 아니라요. 주가 조작에 같이 가담을 했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특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관계라서 주가 조작 가담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800여 차례 부당 거래를 통해 총 8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봤습니다. 자, 또 통일교 측으로부터 8천만 원대 금품 받았다고 또 콕 집었는데 이게 그 김 여사 고가 명품 수수했다. 요것 중에 지금 한 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일단 통일교 관계자가 선물을 했다는 그라프 목걸이 혐의가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선 건진 법사가 공범으로 공소장에 등장합니다. 건진 법사가 통일교와 김 여사 사이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특검은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말고도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 통일교가 보낸 선물이 모두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달자인 건진 법사는 선물은 내가 받았다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특검은 이 진술 거짓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목걸이와 가방이 어디 있는지는 아는 거예요? 특검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실물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 여사를 수행하던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가방을 신발로 교환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이 목걸이와 가방 행방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자, 이렇게 범죄 부당 이득이 11억 원대 합쳐서 세 개 합쳐서 그런데 추징을 하겠다는 범죄 수익은 11억 원대가 아니라 10억 원이에요. 왜 액수가 차이가 나요? 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부당이득 2억 7천여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이득액을 공모관계인 윤 전 대통령과 절반, 각각 1억 3,500만 원씩 나눠서 추징을 하겠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기소는 물론 범죄 수익 추징까지 예고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부부로 보면 어차피 다 추징을 하는 거군요.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김지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권과 계속 부딪혀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던 대통령실, 결국 직권 면직을 검토 중입니다. 자리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사유는 뭘까요? 홍지은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로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들었습니다. 감사원에서 7월 초에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사항으로 감사원은 이 위원장의 지난해 유튜브 방송 출연 발언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과방위원장 포함해서 민주당 쪽, 야당 쪽 위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면직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장이 이 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는 게 변수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됐을 경우 직권 면직할 수 있다며 그 전에도 가능한지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현직 검사장이 현직 법무부 장관과 현직 민정수석을 직격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인데요. 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오적 중 한 명이란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권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반응입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임은정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격했습니다. 정 장관이 검찰에 장악당했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의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것. 찐용 검사들이 역시 검찰을 장악했다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아래에 둘 경우 검사장 자리 늘리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잘못된 보고를 했다며 봉욱 대통령 민정수석은 검찰개혁 오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검찰개혁 오적이니까 잘못된 안을 보고를 드렸던 검찰국장과 법무부 차관 등을 그대로 두고서 공약을 갖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현직 검사장이 현직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을 공개 비판하는 초유의 상황. 하지만 당은 오히려 두둔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발언 수위는 높았지만 강한 의견도 새겨들어야 제대로 된 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금 개혁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개혁의 자전거는 쓰러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임 검사장의 발언은 여러 강성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자, 하지만 이 밀어붙이는 여권과 정부 사이에 검찰개혁 두고 온도차는 분명히 느껴지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공개 토론회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그 토론회를 주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여주기식 개혁은 안 된다. 정밀하게 따져보자는 정부에 조금 더 힘을 실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세부적인 이견이 있는 만큼 오히려 드러내놓고 대국민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적인 토론회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심지어 당신이 주재할 수도 있다라고 이게 아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여주기식 검찰개혁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분리해야 하지만 수사 권한이 경찰에 쏠리는 데 대한 부작용을 우려해왔습니다.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냐? 그럼 경찰의 비대화 문제는 또 사실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 의원과의 오찬에서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강자가 너무 세게 하면 국민의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민주당이 더 센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특검이 끝나도 계속 특검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요. 내란 국면을 연장하겠다는 전략으로도 읽히는데요. 국민의힘은 맹비난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박 2일 연찬회에서 다음 달 더 센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결의했습니다. 특검 기간을 현행보다 최대 60일 연장하고 기한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검찰로 넘기지 않고 국가수사본부로 넘겨 특검이 지휘하게 됩니다. 사실상 기한과 상관없이 특검 수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이번 연찬회에서 결의한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까지 통과될 경우 특히 내란 특검 관련해선 정권 내내 수사, 기소, 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별도로 추천위를 꾸려 공정하게 재판부를 꾸리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듣지 않은 것으로 하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법원에 영장, 판결, 자판기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진우 의원 또한 당에서 수사와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북한과 중국뿐이라며 사법부조차 정치적으로 예속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물러서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개혁입니다. 많은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까지 같이 만나자는 대통령의 제안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과 둘이 만나거나 최소한 둘만 만나는 걸 약속해 주면 셋이 만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양측 물밑 조율 중입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여야 지도부에게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 추진 의지를 직접 밝히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공을 대통령실로 넘겼습니다. 단독 회담을 하거나 최소한 추후 단독으로 만나겠다고 약속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국민들께 홍보하고자 한다면 언제쯤 그러면 다시 시간을 정해서 제1야당 대표와 만나서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에 당의 한 지도부 인사는 자화자찬을 위해 만든 자리인데 노란봉투법 등 민생 논의도 없이 회의체 운영하듯 만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논의 중이라면서도 단독회담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의제를 정하지 않고서라도 어떤 의견 교환을 위해서 여야정이 만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 접촉에서 3자와 양자 회담으로 이견을 보인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다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오늘 마지막 공판이 열렸는데요. 검찰은 시세 조종 사건에선 최고 형량인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적법한 경쟁 방법을 보고받고도 위법과 편법을 동원했던 겁니다. 홍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 위원장이 법정으로 향합니다. 2년 전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경쟁자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진술에서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소명하실 예정이세요? 검찰은 시세 조종 사건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적법한 인수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받았음에도 지속 반대했고 인수 의향을 숨긴 채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시세 조종 범행을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투자심의위 카톡방을 통해 관련 보고를 받고 불법 행위를 지시, 승인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SM엔터를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는 통화 녹취록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 측은 검찰이 인위적 조작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주문 가격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기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단 한 번도 불법적으로 사익을 보려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는 10월 21일에 내려집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택시기사를 때리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튀르키예 외교관 사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외교관 제대로 된 경찰 조사 없이 이미 본국으로 돌아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민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 남성,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소속 외교관입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남성은 경찰에 면책 특권을 주장했습니다. 면책 특권은 있지만은 그건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범죄 행위니까 국도 용서가 안 되는데 폭행까지 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남성이 지난 13일 이미 한국을 떠나 튀르키예로 돌아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면책 특권 때문에 출국 금지 조치와 경찰 대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은 서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튀르키예 정부가 남성의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외교부는 튀르키예 정부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기 귀임 등 조치를 즉각 개시한 걸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합당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징계 등 행정 조치에 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측은 면책 특권 포기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이른 아침 3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인도위 분전함을 들이받았습니다. 음주 측정을 해보니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요. 운전자는 숙취 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 도로를 내려오는 검은색 외제 승용차.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가로수와 분전함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불꽃이 튀고 놀란 시민이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을 들여다봅니다. 운전자인 30대 여성은 경찰이 도착하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잠시 비틀대기도 합니다. 승용차가 분전함을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전 6시 50분쯤. 사고 충격으로 가로수가 훼손됐는데요. 주변에는 출입 통제선도 설치돼 있습니다. 출근길에 여기 인도에 차가 올라와 있어가지고 분전반을 좀 부닥쳤는데 이게 에어백도 터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고로 여성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여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새벽까지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잤고 귀가하던 길이었다며 숙취 운전을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네, 남해 바다가 검붉은 적조로 뒤덮여 비상입니다. 양식장에선 이미 8만 마리가 넘는 물고기가 폐사됐는데요. 지자체가 방제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적조 확산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허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식장이 온통 하얀 물체로 뒤덮였습니다. 모두 폐사한 물고기입니다. 어민들이 건져보지만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이 돔은 거의 한 90% 가쁩니다. 우럭은 지금 반 정도 폐사 정도 되고. 양식장 일대 바다엔 짙고 검붉은 적조띠가 포착됩니다. 물속이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미생물이 가득한 바닷속은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적조를 유발하는 미생물 코클로디니움입니다. 사람에겐 별 피해가 없지만 물고기 아가미에 붙어 질식을 일으킵니다. 어선들이 양식장 주위를 돌며 황토모를 뿌려보지만 이미 8만 마리 넘는 물고기가 폐사했습니다. 경남 남해안 일대에 내려진 적조특보는 전남 남해안 일부까지 확산됐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심한 건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수온이 다소 낮아진 상황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육지에서 영양분이 대거 유입돼 적조 확산이 빨라졌다는 분석입니다. 연안 쪽 수온이 24도에서 27도 정도 구간을 유지하면서 적조 생물이 잘 클 수 있는 수온대거든요. 고수온의 기세가 조금씩 꺾이는가 싶더니 이젠 적조 걱정을 해야 할 판. 어민들의 잠 못 드는 밤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앞으로는 주차하고 차 빼느라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없이 무인 로봇이 주차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장호림 기자가 소개합니다.
주차 로봇이 차량 밑으로 천천히 들어갑니다. 흔들리지 않게 4개의 바퀴를 단단히 고정하고 움직이는 로봇. 뒤이어 차량 방향에 맞게 차체를 돌리더니 후진 주차에 성공합니다. 최근 상용화에 성공한 무인 주차 로봇의 모습인데 앞으로 한 단계 더 진화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주차 로봇이 기계식 주차타워 입구에 차를 갖다 놓으면 벽면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차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주차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위아와 현대그룹 계열사 현대엘리베이터가 미래형 로봇 주차 시대를 열겠다며 내놓은 구상입니다. 주차 로봇이 차량의 수평 이동을 맡고 엘리베이터가 수직 이동을 지원하는 식입니다. 주차 로봇과 발렛 파킹을 연계한 주차장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출입구 병목 현상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애를 태울 때도 많고 또 차를 맡기는 입장에서 불편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기술이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호기심이 가고. 양사는 이 같은 기술을 연내 상용화해 주차 대기 시간 0초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AI와 로봇이 농업과 만난다.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K농업 현장에선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AI로 병해충을 진단하고 수확을 돕는 로봇까지. 이런 기술을 소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농 귀농 박람회 A팜쇼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바닥에 놓인 과일을 줍는 작업자 뒤로 차량형 로봇이 졸졸 따라다닙니다. 사람의 동작을 감지해 함께 움직이고 과일을 주울 땐 멈춰서 기다립니다. 일손이 모자란 농번기에 수확과 운반을 돕도록 만들어진 보조 로봇입니다. 네, 여름에 더울 때 물건 저기 창고에 갖다 놔라. 창고에 있는 물건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면 편안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농작물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히 짚어냅니다. 탄저병에 감염된 사과입니다. 이 사과를 AI 진단 앱으로 촬영해 보면 이렇게 어떤 병해충에 걸렸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농업 관련 퀴즈를 풀거나 기념품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코너들도 열렸습니다. 상담소에선 전국 각지 청년 농업인들의 경험담을 듣고 귀농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정보도 많고 그래서 귀농 기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게 됐고 올해로 12번째를 맞은 국내 최대 창농 귀농 박람회 A팜쇼 개막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업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농업과 농촌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심축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총 350개 부스가 마련돼 모레까지 사흘간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네, 폴란드에서 에어쇼 리허설 비행을 하던 전투기가 중심을 잃고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을 날던 전투기 한 대가 굉음을 내더니 중심을 잃고 수직으로 급강합니다. 활주로에 추락한 전투기는 결국 폭발하고 지켜보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한 모습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7시 30분쯤 폴란드 중부 라돔에서 발생한 F-16 전투기 추락 사고로 조종사 1명이 숨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숨진 조종사는 폴란드 공군 시범비행단 팀장인 마치에이 크라코비안입니다. 사고 직후 폴란드 국방장관은 현장을 찾아 숨진 조종사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주말로 예정됐던 에어쇼는 취소됐습니다. 거센 폭포 사이에 한 남성이 바위를 딛고 서 있습니다. 폭포를 드론으로 찍으려는 건데 순간 물살에 휩쓸립니다. 손을 들어 구조 요청을 하지만 이내 사라져버립니다. 현지 시각 23일 인도 오디샤주 코라푸 지역 두두마 폭포에서 22살 인도 유튜버가 실종됐습니다. 당국은 아직 해당 남성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 대표 관광지 베네치아. 한 50대 미국인 여성이 10대로 보이는 소녀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You stole my purse with my passport in it. Little girl, I have 8 kids. You're not getting me. 자신의 지갑 등을 훔치려던 소매치기를 붙잡은 겁니다.
해당 여성은 소녀의 머리채를 쥔 채 경찰이 올 때까지 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영상이 화제가 되자 베네치아가 속한 주의 주지사는 소매치기범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재범을 막자고 제안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역범죄 조직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청소년들을 소매치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이 월 430만 원의 주택수당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현지 민심이 폭발했습니다. 최저임금의 20배가 넘는 금액이라는데요. 격렬한 시위 과정에서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불이 붙은 채 전진하는 경찰 차량. 시위대가 최루탄을 던지자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번쩍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대학생과 노동자 수천 명이 참여한 무력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하원 의원 580명이 1인당 월 5천만 루피아, 우리 돈 약 430만 원의 주택 수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민심이 폭발한 겁니다. 5천만 루피아는 빈곤 노동자 월 최저임금의 20배에 이르는 돈입니다. 이 가운데 경찰 장갑차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Saudara sekalian, sekali lagi, saya terkejut dan kecewa dengan tindakan petugas yang berlebihan. 하지만 과잉 진압에 대한 반발로 시위는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교민과 여행객들에게 시위 장소 등은 피하고 신변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불과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을 할 거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종전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백악관은 실망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도심 상공에 불꽃이 번쩍이더니 폭발과 함께 거대한 연기구름이 피어오릅니다. 밤하늘에선 붉은 섬광이 도시로 천천히 떨어집니다. 현지 시각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공습에는 드론 598대, 미사일 31개가 투입됐는데 전쟁 발발 후 두 번째로 큰 규모로 평가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선 어린이 4명 등 최소 23명이 사망했습니다. Почули першу звукову волну, у нас вилетіли вікна, а з другої волни вже вилетіли повністю з двер'ю і вибіжали от зараз на вулиці.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대화 대신 민간인을 공격했다고 규탄했는데 러시아 측은 군사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을 끝내라는 압박이 통하지 않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실망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He was not happy about this news, but he was also not surprised. Perhaps both sides of this war are not ready to end it themselves. 우크라이나 측도 드론으로 러시아 정유시설을 타격하는 등 반격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미국에선 최근 학교 성당에서 그것도 미사 도중 발생한 총기 난사로 어린이 2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죠. 백악관의 전현직 대변인이 총기 규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는데 기도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다은 기자가 전합니다. 현지 시각 그제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가톨릭 학교 성당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고. 총격범이 개학 미사 중이던 아이들에게 116발의 총탄을 난사해 어린이 2명이 목숨을 잃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은 범행 직전 트럼프 대통령을 위협하거나 너의 신은 어디 있느냐 등의 문구가 적힌 총기의 모습을 온라인에 올려 미국 사회가 더욱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에 직전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젠 사키는 기도가 총격 사건을 끝내주지 않는다며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현 백악관 대변인이 이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Frankly, I think they're incredibly insensitive and disrespectful to the tens of millions of Americans of faith across this country who believe in the power of prayer. 기독교 인구 비중이 60%를 넘는 미국에서 기도 행위를 모욕했다는 건데 총기 규제 문제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올 들어 미국 학교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은 44건, 사상자는 9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중국 전승절이 임박하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출발 채비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북중 접경지인 단둥의 호텔이 강변 쪽 객실에 외국인 예약을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타고 중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중조 우이교.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인 단둥에 위치해 있는데 최근 이 다리를 마주보는 곳에 있는 중국의 한 호텔이 외국인의 객실 예약을 중단했습니다. 해당 호텔 홈페이지에서도 중국 전승절 행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까지 모든 객실 예약이 마감됐다는 공지가 떠 있습니다. 겉보기엔 큰 변화가 없지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맞이할 준비가 진행 중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음 달 3일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앞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교통수단으로 베이징에 갈지 관심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4차례의 중국 방문에서 2번은 열차를, 2번은 참매 1호로 불리는 전용기를 이용했는데 이번엔 열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열차가 테러 위협이나 보안 측면에서 유리한 데다 참매 1호의 노후화로 2018년 이후엔 전용기를 이용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차를 이용할 경우 보통 전날 오후 평양에서 출발해 단둥을 지나 약 20시간을 달려 베이징에 도착하게 됩니다. 항공기론 1시간 거리입니다. 어제 국정원도 국회에 김 위원장이 테러나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열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할 땐 중국의 항공기를 빌려 이용한 적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김 위원장 지난 방중 때는 대부분 부인 리설주 여사와 동행했는데 이번에는 딸 주애를 데려갈지 관심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번의 중국 방문 중 3번을 부인 리설주 여사와 동행했습니다. 리설주는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인 펑 리위안 여사를 상대하면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리설주는 뒤로 물러나고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전면에 나서고 있는 상황. 김주애가 첫 해외 일정으로 이번 중국 방문에 동행한다면 공식 후계자로 낙점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주애가 퍼스트레이디 역할로 베이징을 방문한다면 공식적인 후계자 공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과거 김일성 주석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공식 후계자로 발표하기 전 외교 무대에 먼저 데리고 다녔습니다. 앞서 김주애는 지난 5월 김 위원장과 주 북한 러시아 대사관 방문에 동행하며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한 바 있습니다. 다만 김주애의 동행만으로 후계 구도가 굳어졌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노동신문 이름도 안 밝히고 그리고 지금 김주애에 대해서 의상화도 없는데 후계자로 이야기하면서 너무 앞서 나가는 거예요. 한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김 위원장의 2번째, 4번째 중국 방문에만 동행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지난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3.7%로 2%인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전쟁 특수를 누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은 36조 9,6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 늘었습니다. 2016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 2.0%보다 높은 수치로 2년 연속 3%대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전쟁 특수로 무기류 수출 등이 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규모로 파병하고 탄약과 미사일 등을 수출하면서 지난해 제조업이 7% 증가했습니다. 전략무기, 전술무기들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 국방과학기술 집단의 최신 창조물들이 집결됐습니다. 앞서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과 무기 지원 대가로 최대 28조 7천억 원의 경제적 이득을 얻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발전 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광업과 건설업이 성장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산 갈마지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식의 해안 관광 도시입니다. 지난해 북한 1인당 국민 총소득은 171만 9천 원으로 전년보다 8.2%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29분의 1 수준입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네, 728조 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내년 나라 살림 규모입니다. AI와 기본소득 같은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린 슈퍼 예산인데요. 다른 지출을 줄였다지만 부족한 세수는 대부분 빚으로 메웠습니다. 그 결과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올해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2에서 3%대의 긴축 재정을 이어온 윤석열 정부와 달리 빚을 내서라도 성장에 마중물을 대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AI 관련 예산이 10조 원을 돌파하며 올해 3배 넘는 수준으로 올라섰고 R&D 예산도 대폭 확충됐습니다. 국방 예산 역시 5조 원 이상 증액된 66조 원대로 증가 폭과 규모 모두 역대 최대입니다. 그 밖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도 시범 도입됩니다. 정부는 성과가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27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50조 원의 추가 지출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결국 110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국가 채무는 내년 1,4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섭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번 예산안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원책도 담겼습니다.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액 패스가 도입되는 건데요. 청년과 어르신, 저소득층 등은 월 5만 5천 원, 그 외에는 6만 2천 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월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에도 두세 번씩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프리랜서 A씨는 오르는 대중교통 요금이 부담입니다. 서울시에서 도입한 기후동행 카드를 사용하지만 일부 경기도 노선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해 다른 교통카드를 들고 다녀야만 합니다. 많이 나올 때는 한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좀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역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가 도입됩니다. 청년과 어르신 등은 월 5만 5천 원, 일반 시민은 6만 2천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이 정액 패스로는 20만 원 한도까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버스 기본요금 1,500원으로 계산하면 일반인은 41번 탑승요금만 내고 이후 92번은 추가 요금 없이 이용이 가능한 셈입니다. 수도권 GTX와 광역버스 이용까지 하려면 청년 등 취약계층은 월 9만 원, 일반 시민은 월 10만 원을 내면 됩니다. 만약 경기도를 많이 가는 사람이라면 서울에 사는 사람도 선택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대중교통비 환급 예산을 5,274억 원으로 3천억 원 가까이 증액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여행객이 최대 20만 원까지 경비를 환급받을 수 있고 이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월 4만 원의 식비가 지원됩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증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최 후보자가 감사로 있던 시절 그 기관의 청렴도 평가가 꼴찌를 기록했는데 내부를 감시해야 할 최 후보자 성과 연봉으로 8천만 원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홍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2년 9개월간 한국토지공사 감사로 재직했습니다. 감사는 내부 비리 등 조직 업무 과정의 적법성 등을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최 후보자가 2007년 업무 실적을 반영해 그 다음에 8,600여만 원의 성과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최 후보자가 감사로 재직한 한국토지공사는 정부 투자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19위로 꼴찌를 했습니다.
감사 취임 전 중위권이던 순위와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감사 업무와 유관한 청렴도는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는데 8천만 원 넘는 성과 연봉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토지공사의 후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당시 어떤 기준으로 성과 연봉이 지급됐는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 측은 한국토지공사가 준 성과 연봉에 대해 교육부가 입장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흥란입니다. 최규진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도 논란입니다. 당시 음주 수치를 제출하라는 야당 요구에 제출을 거부했던 경찰, 뒤늦게 됐는데 만취 상태였습니다. 면허 정지 기준을 3배나 넘는 수준이요. 김승희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7%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면허 정지 기준인 0.05%의 3배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겁니다. 세 번째 학교에서 그만두고 난 후였는데 어쨌든 잘못한 거죠. 크게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고 이후에 지금까지 운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최 후보자의 구체적 혈중 알코올 농도는 개인정보란 이유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일자 뒤늦게 공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경찰 관계자는 이틀 전 최 후보자가 동의 의사를 밝혀 수치를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이 논란이 됐을 땐 0.251%였던 박 후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법원이 확인해준 선례가 있습니다. 당시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을 강하게 비판했던 전교조도 최규진 후보자의 음주운전 논란엔 입장을 안 내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 음주운전엔 입장을 안 내는 이유를 묻자 전교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장을 내진 않을 거라며 이유는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최규진 후보자는 전교조 출신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다음 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당시 그 CCTV를 열람할 예정이죠. 당초 대국민 공개까지 검토했지만 의원들만 열람하기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박지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내란 우두머리가 그 작태를 벌이는 것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당시 CCTV 공개를 주장하던 민주당이 의원들만 열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다음 달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CCTV를 확인하지만 대국민 공개는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 복수 관계자가 영상 내용을 미리 파악한 결과 CCTV 공개 시 실익이 국격 훼손 논란을 넘어설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망신 주고 비웃음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의 어떤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걸 일반에 공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CCTV와 관련해 민주당과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어느 쪽에게도 유리하지 않은 내용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구속하려면 구속심사 전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하죠. 오늘 법원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특검에 전달을 했습니다. 곧 국회로 넘어갈 텐데 권 의원 당당하게 수사를 받겠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검에게 수사란 야당 탄압을 위한 흉기라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청탁 대가로 1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권 포기 의사를 존중해 체포동의안 부결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뜻을 최대한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특검의 무도한 수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오늘 권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특검에 전달했습니다. 법무부는 특검과 협의해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조만간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은 권 의원 의사와 무관하게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랜만인데요. 열왕야랑에 등장할 만큼 무슨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까? 네, 본인도 한때 이 좌파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요? 우파 대통령인데? 그 누구 얘기한 말이에요? 다소 독특한 조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의 김용태, 김재섭 의원, 또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이렇게 야당의 젊은 의원들이 찾아가자 한 말입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이 노선이 당내에선 비판을 받았다면서요. 우리가 중간적, 중립적 입장에서 생활해야 된다. 이것이 중도 실용이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기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중도 실용을 당시 강조했었는데 네. 그때 좌파 얘기 들었다. 네. 찾아간 의원들도 내부에서는 좀 그런 얘기 듣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 전 대통령의 이 말을 들은 김재섭 의원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면서 맞장구를 쳤다고 하는데요. 지금 와서 다시 재평가받고 있는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를 막아낼 수 있었던 정책들이라든지 한국 장학재단 같은 것들을 당시에는 여러 가지 비판점들이 있었지만 실용적인 정책들이었구나.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좌파 이야기는 왜 했대요? 네, 이 좌파가 아니냐 이런 당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전성기를 이끌었다는 거죠. 김용태,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내에선 귀한 수도권 지역구잖아요. 이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마지막 선거가 언젠지 아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총선입니다. 무려 17년 전이죠. 수도권 111석 중에 80석 이상을 싹쓸이했던 보수의 전성기 비결로 이 전 대통령은 이걸 꼽았다고 합니다. 중도 실용이었어요. 그건 딱 그렇게 정리하셨어요. 자기는 중도 실용이라고. 결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것, 민생을 챙기는 것이. 보수 정당이 살 길은 이념에 갇히는 게 아니라 민생 챙기기라고요. 새겨 들어보면 하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야, 저런 말 들으면 괜찮지 않죠?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이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을 저희가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하잖아요. 보통 범죄자 이야기를 할 때 쓰는데 누가 정치권에서 이 말을 꺼냈을까요? 장동혁 대표는 타인의 어떤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긴 합니다. 네,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인데 강성 의원은 아닌데요. 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격한 말을 한 이유, 이 본인이 모시고 있는 정 대표를 향해서 국민의힘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서 찐 하남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찐 하남자요, 진짜 속 좁은 남자를 일컫는 말이죠. 저 말도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이코패스는 좀 선을 넘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 그래도 국민의힘은요,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면서 반발했는데요. 졸지에 사이코패스로 지목당한 당사자의 반응도 들어보시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인격 모독 수준의 수위 말들이 많아요. 네, 모아보니까요. 이 여야 할 것 없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참여 조폭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면서 말하십시오. 동네 양아치 건달보다 못한 대통령. 이뿐이 아닙니다. 짝퉁, 암덩어리, 매국 같은 거친 표현, 경쟁을 하는 듯 했는데요. 수준이 이런데 국민이 국회를 존중할까요? 먼저 존중하는 쪽이 국민에게 박수 받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한화 에이스 폰세를 보기 위해 고척돔을 찾은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 하지만 눈도장을 찍은 건 고졸 신인 정우주였습니다. 시속 150km가 넘는 직구로 키움 임지열을 돌려세웁니다. 스카우트 눈이 반짝이기 시작하는데 정우주는 스트라이크, 헛스윙으로 김웅빈도 잡아냅니다. 기세를 올려 외국인 타자 카디네스도 헛스윙 삼진으로 잡고 이닝을 끝냅니다.
이번 이닝 정우주에게 오직 정면 승부만 있었습니다. 세 타자를 상대하며 오직 직구 9개만 던져 모두 삼진으로 잡아낸 겁니다. 우주쇼에 스카우트들은 물론 동료 폰세도 감탄할 뿐입니다. 늦은 오후 수도권에 기습 소나기가 내려 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아침까지 중북부에 거세게 내립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수도권은 최대 80mm 이상으로 양이 많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화요일까지 사흘간 이어지겠고 중부와 서쪽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리지만 찜통더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폭염특보도 강화됐는데요. 특히 남부에는 폭염경보로 격상된 곳이 많습니다. 주말을 지나 9월로 접어드는 다음 주까지도 체감 33도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서울 26도, 강릉 27도로 도심과 해안에 열대야가 나타나고요.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는 35도까지 올라 뜨겁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